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공개를 한다, 공개하는 건 안 된다. 계속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 이제 분양 원가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아파트인가요? 네, 일각에서는 사실 민간건설사 분양 가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분양 가격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런 비판들도 특히나 과거서부터 분양가에 대한 이 원가 공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일반 건설사, 그러니까 민간에서 나오는 그런 건설사, 보통 이제 공공에서 하는 그 가격들을 보통도 오픈들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고덕 강일이라는 그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지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의 그 고덕 강일에 있는 분양가 3.3제곱미터에 대한 아파트 가격, 또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리지라고 하는데 요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 그런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분양자가 봤을 때는 좀 보는 입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너무 그런 폭리를 통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네. 특정 기업들만 돈을 벌어가는 그런 부분들, 또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시장의 견제 차원도 되고, 과거서부터 목소리가 나왔던 분양가 원가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그동안 설계나 도급 같은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분양 원가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필요할 때 택지를 사는 택지 매입비가 있고, 또 네. 그것을 또 조성하는 조성비가 있고요. 또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분양가 원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택지 조성 원가도 공개하기로 했고요. 또 용지비, 기반시설 말씀하신 그 설계비, 택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공개된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 원가가 총 1,765억 800만 원 정도로 택지 원가가 그 분양 원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성 원가가 3.3제곱미터, 과거에 한 평이라고 그러죠. 이게 896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이고, 또 건설 원가도 3.3제곱미터당 688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급 면적은 73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네. 요게 실제 3억 8,81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 원가는 약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안팎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 원가는, 지금 분양가는 4억 6,761만 원인데 원가는 3억 395만 원, 한 3억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분양을 통해서 SH 같은 경우는 분양을 통해서 수익이 980억 정도가 되고, 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어요.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남은 게 아니라 단지 포함되는 임대주택 건설 비용이라든지 임대주택 유지비라고 유지비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고덕 강의 4단지 아파트의 분양 전후에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아파트를 보니까, 민간 아파트는
이것을 또 대비해서 보니까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더 비쌌던 것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일정하게 공개가 되면서 뭐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뭐 폭리라든지 또 수요자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됐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임대주택 건설비라든지 임대주택 유지비를 썼다고 SH가 말을 했지만 네. 뭐 이런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뭐 980억 정도 되는 수익이 어디에 썼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도 지금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가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는 네. 일정한 그 원가 공개 뭐 이런 목소리도 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또 수요자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원가 구성들을 좀 파악을 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들이 지금 당장은 좀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분양 원가가 공개가 되면 그럼 민간 아파트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비교해 봐야지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공개된 이 분양 원가랑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를 바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좀 바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분양 원가가 사실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고 또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또 민간 시장에서 공급하는 그 원가하고 또 공공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민간 아파트는 수요자들 또 뭐 자산을 갖춘 사람들 또 상품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고급 단지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또 음. 인테리어들을 고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표준형 건축비보다도 꽤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서는 건축비가 올라간 건데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폭리를 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에서는 아무래도 목표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만큼의 그런 공급 방식이고 그런 원가를 채택을 하겠지만 또 네. 민간 시장에서는 시장성하고 뭐 시장 상품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비용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서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분양가 공개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공공 쪽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혹시 분양가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민간 아파트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무리 그 수요자들이 민간하고 공공에 대한 그 인식은 있다라고 해도 그런 수익률적인 차이,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은 민간 시장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공급이나 분양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높지 않다라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익률하고 사업성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 공급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큰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일정하게 또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네. 중소건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건설업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직도 불신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는 맞기는 해요. 네. 항상 주택을 공급을 받더라도 입주를 하고 나서의 항상 그 뭐 난림공사 아니냐, 저품질의 주택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건설비에 네.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불신을 좀 해소한 다음에 어떤 상품성을 좀 높게 해서 어떤 원가가 공개된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수요자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음. 판단이 된다라면은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분양가 공개가 됐다고 해가지고 꼭 집값이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분양 가격이 네. 낮아지면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사실 뭐 로또 청약이다. 또 그 완공되고 나서 주변 시세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가격에 대한 뭐 따라가는 그런 인식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값 받자마자 뭐 시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품질이 좀 저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분양가 원가 공개가 긍정적인 그 신호와 긍정적인 시장 효과를 기대를 했지만 또 부정적인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분양가 원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조금 뭐 이른 감이 있긴 해도 언젠가는 가야 네. 되는 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세권에 초고층 오피스텔이 건설 중이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다가 결국 법원이 공사 잠정 중단 판결을 내렸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최근에 왕릉에서도 뭐 네. 계속 이런 공사 중단이 있고 자꾸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공사 중단 얘기가 나오니까 음. 뭐 그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급 부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네. 지금 왕릉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 그 파주 같은 경우도 꽤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중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용지하고 지금 황룡산이라는 그 산 위에 방공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가를 본다라면은 어떤 방호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아파트 높이 때문에 네. 아파트 높이가 이제 방공진지보다도 높게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어떤 뭐 방공포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유사시에는 북한에서 전투기가 오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단순히 거기에 공급받아서 주택을 입주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음. 때는 안보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라든지 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일정하게 49층, 그다음 최고 높이까지도 올리고 싶기는 하겠지만 네. 또 안보상의 걱정,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분단 국가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잠정 중단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는 문제가 음. 파주시가 2008년에 군사보호 구역이었다가 여기가 또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승인은 승인대로 해줬지만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검토가 좀 부족하고 우리 국방에 대한 그 안보 차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잠정 중단 판결은 옳았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또 음. 장기화되기 전에 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또 뭐 본인의 거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시공하시는 업계에 있는 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결론은 빨리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안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그 판결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파주시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승인을 내줬을 텐데 네네. 국방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어 가지고 이 공사의 진행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건데요. 사실 뭐 파주시라는 이 지역적 어떤 위치에 대한 특성도 있고 감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또 이제 계약자들만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될까 봐 이게 또 걱정인데 계약자가 거의 뭐 2,600명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곳이 오피스텔이 청약을 했고 그때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고 또 계약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완판이라고 하는데 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완판된 상황에서 뭐 주택에 이제 주택 정말 내 집 장만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아까 말씀하신 2,6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그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세대 위에 높이에 대해서 몇 층 정도는 그 뭐 건축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체되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발만 동동 그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 뭐 아마 시행사나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고 싶고 또 금융권에서도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는 보여지고 네. 또 수분양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이게 참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긴 해도 저도 뭐 네. 부동산에 있는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군사라든지 자연보다는 아무래도 뭐 경제성을 따지고 또 이런 뭐 사업이나 시공에 대해서 또 공급적인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아까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나름의 국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 정도만 제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이것도 국방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여론도 꽤 많이 그렇죠.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왕릉 뷰 때문에 그 아파트 문제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절충점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이긴 한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혹시 그때 사례처럼 층수를 좀 낮춰서 건설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아마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공을 다 멈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고 또 네. 아까 방공에 대한 그 목표 사격 지점하고의 뭐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 산을 메워서 더 높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을 판단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면 자연에 대한 훼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쪽 사례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판례라든지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반면에 근데 뭐 새로운 기대감으로 부푼 곳도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 사업 우선 협상자로 이제 뭐 한화랑 HDC 컨소시엄이 결정이 돼서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잠실 마이스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마이스 사업이라는 것은 뭐 문화와 뭐 교육, 그다음에 뭐 컨벤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네. 이제 업무나 숙박, 상업시설들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 지역 일대에 있는 꽤 유명하죠. 뭐 야구장들도 있고 그곳에서는 뭐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문화도 할 수 있고 또 테란로 주변에는 나름의 그 비즈니스 중심지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또 해외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통하면은 숙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요지고 또 사업성이 꽤 좋고 인지도가 뭐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 뭐 강남을 비롯해서 이 잠실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남, 그다음 잠실 그 중심지에 있는 기본적인 사업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잠실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실하면 약간 스포츠 경기의 메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 뭐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2조 원대 랜드마크로 뉴욕처럼 디자인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뉴욕을 제가 안 가보기도 했지만 뉴욕처럼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뉴욕이 꽤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들도 꽤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나름의 그렇죠. 뉴욕을 통해서 그 몇몇 다리를 건너서는 또 빈부격차도 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냥 하나의 뭐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대한 그 각인 효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뉴욕의 야구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구단이 뉴욕 아 양키즈라는 구단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을 설계한 그 기업이 있어요. 건설업체가. 그곳에서 아. 디자인을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 제목을 좀 그런 아하. 쪽으로 뽑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저는 그냥 음.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서울 음. 안에 또 강남이 잠실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좀 찾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또 경쟁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뉴욕처럼이라면 결국은 뉴욕 제2의 뉴욕인데 그래도 네. 세계 뭐 제1의 서울이 되길 좀 바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나름의 그 정통성이라든지 좀 새로운 디자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 텐데 워낙 요즘 뭐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뭐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임이 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풍선 효과를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테고 혹시 그럼 규제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약간 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상업용이나 업무용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파트비에서 전매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거래량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뭐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는 그 인식들이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막차로 수요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정주 환경이 조금 갖춰져 있거나 뭐 일자리가 좀 갖춰져 있거나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차를 탈 때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막차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그 규제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랴부랴 어떤 판단을 잃고 하시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들어올수록 점점 신중해져야 되는 그런 음. 시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